삼국지 파죽지세 어원의 주인공이 있으니 두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두예에 대해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예의 자는 원계로 본적은 경조군 두릉현입니다. 그 유명한 두기의 손자예요. 두기는 조조의 군수 요충지, 즉 하북 최대의 소금 호수가 있는 하동을 오래도록 지킨 인물입니다. 조조가 이 하동을 두기한테 맡기면서 중앙 관직을 줘요. 그러면서도 중앙으로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조조가 너는 공이 지대하니 나번의 직을 주겠다. 그런데 하동이 너무 중요하니 들어오지 말고 거기 그냥 있어라. 두기는 이렇게 하동에서만 16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기의 아들이자 두예의 부친 두서의 경우에는 저는 일단 철학자로 분류합니다. 당시 흔치 않게 법치주의를 비판했죠. 두서가 말년에 귀양 가서 체론을 집필하는데 이게 소실되었기 때문에 파편적으로만 전해 내려오거든요.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물음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두서는 만물의 근원은 예의다. 유교 인이 예제할 때 예의죠. 또한 중요한 내용이 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이어진다. 한나라 위나라 다 그리 망했다 이 말이죠. 왜냐면 법 집행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법문 해석을 유리하게 해서 봐줄 사람 봐준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체계보다 유교의 가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유교적 가치로 무장된 자들이 정치를 이끌어야 된다. 즉 이런 주장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얘가 본질이라면 법은 그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다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아들 두예는 훗날 법률 권위자가 됩니다. 두서의 캐릭터가 굉장히 속된 말로 곤조 있다 그러죠. 주변이랑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결국 쓸데없이 갈등을 만들고 여러 차례 밑보여서 패서인 됩니다. 원래 처형되었어야 하나 그의 부친 두기의 공로로 패서인으로 끝난 거예요. 두기가 또 안타깝게 죽었죠. 조비의 남정을 준비하다가 제갈탄이랑 함께 조비가 탈 용선을 시운행하는데 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런데 호위병들이 제갈탄을 먼저 구하죠. 제갈탄이 아니다, 두기를 먼저 구하라. 근데 두기는 결국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런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형까지 가진 않은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팔의라 하는데 감형할 수 있는 8가지 근거를 뜻합니다. 여기서 두서는 의고라 해서 부친의 공이 크므로 감형해 준 거예요. 두예는 어려서부터 책을 둘 읽었는데 그중 좌전에 심취했다. 스스로 좌전벽, 즉 좌전바로칭했다 되어 있어요. 일화가 있죠. 두예가 종종 말하고 다니길 왕제, 유마벽, 화교, 유전벽, 왕혼의 아들이죠. 왕제는 말쟁이다. 온갖 서역 수입 명마들을 모고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치면 차쟁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화교는 돈벌갱이다. 돈을 너무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염이 두예를 불러서 너는 그럼 뭐를 밝히냐, 이에 두예가 말하는 겁니다. 신유, 좌전벽. 좌전벽이 있다. 즉 저는 좌전에 미쳐서 삽니다. 다만 두예가 젊은 시절 부친 두서가 사마이와 사이가 좋지 않아 두예가 등용되지 않았다 되어 있는데, 두예의 부친 두서가 고평릉사변에 직접적으로 얽힌 것도 아니고 두서는 고평릉사변 이전에 이미 외부로 나돌고 있었습니다. 고평릉사변으로 조정이 정리되면서 사마이가 협조한 백관들한테 나름의 빚이 있죠. 이때 밑보인 애들 대거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고 이민족 하나를 베었다 이걸로 탄핵되고 패서인 된 것입니다. 두서가 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방에서 황제의 사전 명령 없이 평민을 베려면 사지절 신분이어야 합니다. 암튼 이후로 두예가 오랫동안 야인으로 머물게 되는데 나중에 사마소가 이 두예를 픽합니다. 여동생을 두예와 혼인시켜요. 이에 상서대에 들어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죠. 이후 진서군의 장사로 유명되어 진서장군 종회를 따라 촉을 토벌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유선이 항복하고 종회가 강유랑 모여요 모반을 일으키려 하죠. 종회가 감군 위관을 보내 등해를 체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등해의 정서군 병권을 꿀꺽하겠다는 종회의 계산이었죠. 종회의 생각은 이랬어요. 등해가 절대 쉽게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위관을 뵐 것이다. 그러면 또 모반죄로 몰면 된다. 위관은 이게 죽을 자리인 줄 알고 등해한테 갑니다. 그런데 등해가 순순히 체포당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종회가 강요와 함께 위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에 등해가 풀려날 것 같자 위관이 등해를 기습해서 선제적으로 베어버립니다. 두예가 이걸 보고받고는 그놈 그거 죽을 죄를 지었다. 이에 위관이 당황하여 두예를 기다리지 못하고 쫓아가서 해명했다. 이렇게 해명했을 겁니다. 사실 이건 사마소의 뜻이나 다름없다. 왜냐면 등해가 아들이랑 같이 죽었을 때 낙양에 있던 등해의 다른 아들들도 처형당했어요. 조정에서도 이미 등해를 제거하려 한 겁니다. 두예가 그 위관의 행위를 지적한 바를 후대에 왈가왈부하죠. 같이 사마소한테 붙어먹은 놈들끼리 등해를 운운하고 있냐, 이건 두예의 명성을 얻기 위한 조치다, 또는 법치주의자로서 한 소리 한 것이다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예는 진서군, 즉 종회의 장사였어요. 위관은 감군으로서 종회의 눈엣가시였고, 등해에게 자결하러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명을 받았으니 연로에서 자유로우나 두예는 아니에요. 자칫하면 연루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사마소와 매형 처남 사이라 해도
사마소가 의심하는 순간 바로 제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회의 뜻대로 움직여준 위관을 비판하면서 종회 선긋기한 겁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두예가 진서군의 장사로서 종회의 모반을 사전에 보고하거나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추궁도 받지 않습니다. 이후 사마소가 가충, 배소 등에게 법률을 새로 만들어라 하죠. 이게 나중에 사마염이 진나라를 세우고 태시 연간에 시행되는 법이다 해서 태시율이라 하는데, 율령의 분리, 즉 율과 령을 분리한 최초의 법체계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그 율령 반포하면 학창시절 때 그 달달달 외우는 거 있죠. 소수리망, 고이왕, 버풍왕, 고구려 소수리망이 반포한 율령이 바로 이 태시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암튼 이 태시율에서 두예가 법 권위자로서 주석을 답니다. 가충이나 배수가 조항과 내용을 정리하면 그걸 하나하나 쉽게 풀어 해설해 놓은 주석 작업을 한 거예요. 이어 사마염의 진나라 시대가 오고 두예는 하남으로 발령이 납니다. 하남윤, 즉 지금의 서울시장이라 보면 돼요. 여기서 관리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두예가 제시한 방안은 무엇이냐? 6년에 한 번 평가하여 인사평가 하 받은 놈들 쫓아내자. 이게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서경 우서 순전 8장에 삼고 출척 유명 3년에 한 번 조사하여 승진과 해고를 결정했다. 참고로 요임금이 순임금을 테스트한 기간도 3년이었죠. 이걸 6년으로만 바꿔놓은 거예요. 요순시대 인사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실제로 상소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존 위나라 제도는 너무 세세하고 촘촘하다. 변조하고 이용해 먹기 딱 좋다. 요임금 시대의 간단한 기준만 못하다. 그런데 이때 두예는 한 명의 정적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예교의 석감이 두예를 탐탁지 않아 했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양주자사가 양주자사 부를 다스리죠. 사예교의도 사예교의 부를 다스려요. 그런데 사예교의는 지방관이면서도 동시에 중앙관직입니다. 혼종이죠. 그래서 조회할 때와 궁 외부에서 사예교의 및 국영의 의전서열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황제와 조회할 때에는 국영이 사예교의보다 상석에 선다. 그런데 외부 행사에서는 사예교의가 국영보다 앞선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사예교의가 각 지방관들을 감찰하여 황제한테 보고하는 임무가 있어요. 당시 그 사예교의가 바로 석감이었습니다. 하남윤인 두예도 사예교의 석감의 피감기관이었던 것입니다. 석감이 두예와 앙금이 있어 두예를 탄핵했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정적은 나중에 양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가 독발 숙이는 게 난 때예요. 사마염이 처음에 그 석감에게 안소군의 병권을 주고 그 제군사 삼아서 토벌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두예를 밑에 군사로 붙였어요.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을 왜 붙여놨느냐? 사실 사서에는 석감이 두예를 시기 질투해서 악기를 맡기도 하고 허위 보고 전공부 풀리기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소인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석감은 그 탐관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청렴에서 어사도 오래 했고 사예교의도 2번을 해요. 감찰 쪽에서의 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두예가 그리 깨끗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지방관으로서 수도의 주요 인물들한테 뇌물을 줘도 되어 있어요. 뇌물 왜 주냐 하니까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단지 살려고 주는 거다 했다는 일화가 있죠. 지금의 검찰 쪽에 오래 있던 석감이 보기에 두예는 위선자로 보였을 겁니다. 하남윤 탄핵도 실제로는 뇌물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마염이 그 탄핵을 상주받고 무고도 많이 밝혀준 황제에 속하는데 두예가 청렴했다면 탄핵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마염과 두예는 인척으로 엮인 집안 사람이죠. 즉 해묵은 앙금이라는 게 개인적 원한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마염이 지방 병권을 주면서 둘이 적당히 견제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붙인 것 같다는 거죠. 석감이 근데 군제가 없었습니다. 두예한테 병사 300을 주고 공격 명령을 내렸다. 보통 1려를 500으로 군대의 단위로 치는데 1려도 안 준 겁니다. 이에 두예가 5불가 4불려 이러면서 석감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싸우면 필패다.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기병 위주의 적들이 건초를 옮겨 다닐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존버했다가 이듬해 싸우도록 하자 하는 거죠. 석감이 대노하여 핍군흥의 죄를 묻습니다. 군무태만이라 할 수 있어요. 중죄입니다. 석감이 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예를 바로 처형할 수도 있어요. 다만 두예는 앞서 말한 파리의 논의가 필요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냥 못 죽이는 거예요. 두예가 부마의 신분이었죠. 즉 파리 중 의친, 황제의 친인척 전형으로 사형을 면하고 패선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두예 말이 맞았더라. 맞서 싸웠던 석감이 두예가 짚은 리스크들로 인해 대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예가 다시 복귀하게 되는데 이때 석감한테 한 방 먹이죠. 석감이 원정에서 공을 세웠는데 실상이 맞지 않았다. 두예가 그때 국가 전매 사업도 맡아서 하고 아무튼 조세 쪽에 있었어요. 수급이나 전리품이 보고와 맞지 않다. 공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감이 탄핵되는데 보통 사마염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둘 다 탄핵시켜버립니다. 부영과 황구도도 지들끼리 서로 탄핵해야 된다 하니까 둘 다 꺼지라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예도 석감과 함께 세트로 탄핵되었다. 물론 석감과 두예 둘 다 사마염이 아끼는 신하들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그 둘의 관운이 끝나진 않아요. 특히 두예가 사마염의 이쁨을 받게 되는 계기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병서의 발달,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잔재주들이 좀 있었어요. 주나라 시대 천자의 의기를 고증을 거쳐 복원했다. 물이 양쪽에 서로 차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이 잡히는 기계 같은데 천자에게
중도를 지키라 이런 의미가 있는 메카닉이었다. 심지어 역법을 제해서가요 오차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1년을 12개월 365일로 나눴을 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의 기준으로 실제 1년의 주기는 365.2일이에요. 윤년, 윤달을 어떻게 두어야 오차가 적을 것이냐 이런 거 고민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황하에 다리를 놨어요. 당시 맹진이라 하면 낙양의 방어 요충지입니다. 하진 시절에 정원이 자작극으로 맹진을 불태워서 욕먹은 거예요. 이 맹진에 물살이 험해서 배가 전복되는 일이 허다하다. 다리를 놓읍시다. 사실 이 주장에는 배경이 있어요. 전술했듯이 두예의 할아버지 두기가 제갈탄과 함께 조비의 용선을 만들었죠. 이걸 시운행하다가 풍랑으로 두기가 물에 빠져 죽는데 그곳이 바로 맹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기가 죽고 조비가 슬퍼하면서 시호를 내리는 조서가 있는데 두기가 빠져 죽은 게 하나라 수관과도 같다. 이고적 상소복이야 두기. 그와 같이 이미 죽어버린 두기는 제 맹진 시양 맹진에서 시양할다. 그 뒤에 그 배가 뒤집혀 죽었다. 참으로 충신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즉 맹진에서 시양하다가 죽었다 명시가 되어 있죠. 즉 두예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빠져 죽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예가 황하에 다리를 놓은 이유입니다. 삼국지를 논하는 자들 중에 이런 것까지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만 대신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거 기술적으로 되냐? 이미 했으면 상이나 주왕조 때는 왜 다리를 안 놨다는 말이냐? 이에 두예가 조주 위량 못 들어봤냐? 여기서 알 수 있는데 다리를 위해 배를 만들었다. 이건 실제 강물 깊이 기둥을 박는 다리가 아니고 부교였을 거예요. 양쪽 강 기슭을 잇는 하나의 큰 배를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 다리가 송나라 때까지 거의 800년간 존속했다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전에도 황하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소양왕이 황하에 다리를 놨었죠. 두예도 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성공시킵니다. 이거 다리 멋지다. 니 덕분이다. 아닙니다. 폐하의 지혜 덕입니다. 사마염이 두예를 안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예가 생각이 상당히 트여있는 사람이었어요. 등해 편에서 했었는데 등해가 주장한 제하론이라고 있죠. 황하에 물을 끌어 양회로 돌려 운하를 만든다. 이걸 사마이가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때 오리마다 60명이 두 글싸 물길을 돌렸는데 이게 메인터넌스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두예가 보기에 제방과 뚝이 무너져서 오히려 홍수를 야기하고 있다. 이 인공 구조물들 때문에 나무가 살지 못하고 뻘이 되고 있다. 물을 쓸데없이 가둬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등해가 황하와 회수를 연결시키고자 한 건 대오전선 보급 때문이었습니다. 즉 군사작전 보급로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그때는 촉을 점령하기 전이라 그 물길이 굉장히 유용했다. 다만 두예 시기에는 촉이 이미 점령되어 있었고 대오작계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쓸데없이 물을 가둬놓는 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박학다식한 두예의 별명이 바로 두무고였다. 무기창고, 즉 약간 그 도라에몽처럼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황제 사마염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양호가 두예를 후임으로 청구합니다. 양호의 눈에 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당시 양호가 대오전선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죠. 즉 오나라 정벌의 공신 왕중과 두예를 모두 양호가 청구한 것입니다. 특히 두예 같은 경우는 양호가 사마한테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양호가 사마하고 그 뒤를 이어 형주 도독 제군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양호의 라이벌 육황도 사마한 거 없었죠. 두예가 자신의 아문장 주지에게 소규모 병력을 주고 장강을 도하여 강릉을 기습합니다. 이때 전방에 있던 소늠이 강릉독 오연에게 급보를 전하길 북방의 적들이 마치 비과 장강 날아서 장강을 건너는 듯하다. 도하를 눈 깜짝할 새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실책을 덮는 말이죠. 도하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경계의 실패고 기본 작계의 실패예요. 근데 도하한 주지의 병력은 800밖에 안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허장성세를 부렸다. 여기저기 불 지르고 다니고 깃발을 고발했다. 이 오연은 야 이거 대군이구나. 거짓 항복으로 성에 매복을 합니다. 두예가 이런 거에 속을 리가 없죠. 새작을 심어 거짓 항복을 알아채고 바로 오연을 체포했다. 웃긴 게 그 왕존이 오나라 황실이런 소늠의 목을 베었다 했는데 실제 소늠은 이때 두예한테 잡혀서 산채로 나경이 압송됩니다. 그래서 왕존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때 두예의 계책을 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개대전 일당만 계책으로 한 명이 만 명을 장대한다. 이것으로 오나라는 요충지인 강릉이 떨어지게 되죠. 이때 왕존이 촉에서 대선단을 꾸려 합류했는데 원래의 작계라면 왕존의 익주군은 형주에서 두예의 지휘를 받고 우저를 지나서는 왕혼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었다. 장수들이 징역을 반대했다. 여기서 두예의 파죽지세가 나오는 겁니다. 대나무 봐라. 한번 칼집을 내면 쭉 쪼개진다. 이에 왕준한테 야 바로 개를 쳐라 해버려요. 다만 이미 건업 맞은편에 당도해 있던 왕혼은 왕준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때 왕준이 왕혼을 쌩까고 바로 석두성 즉 건업을 함락해버립니다. 역사에서는 왕혼을 소인배로 평가하지만 총지휘관으로서 더 안전한 수가 있다면 모험하지 않는 왕혼이 사실 더 바람직하다. 협공 지시를 쌩까고 먼저 들어간 왕준에게 분명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걸 왕준도 인지했으니 굳이 손호를 왕혼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두예는 이후 형주에서 광개수로 확보 등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그토록 좋아했던 좌전의 주석을 달아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좌전 집회사를 할 수 있다. 이 두예가 재밌는 것은 만능 엔터테이너였기 때문에 제갈량이나 양호의 반열에 놓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다만 왕부지의 독통감론에서 두예를 뭐라 해놨느냐, 박학하나 인을 모른다, 즉 인간이 덜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두예가 뇌물 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마염이 죽었을 때 사마충이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느냐, 두예가 그거 마음만 있으면 된다, 뭐하러 3년 상복을 입냐 했는데 이걸 깐 거예요. 표현을 해야지 안으로 가지고만 있으면 그 마음이 실제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참으로 불이 나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영을 전예가 깨우며 이르기를, 두예의 통무지정매를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영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두예는 오랜 수건이었던 강릉을 단숨에 함락시켰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은 적은 수로도 그 임무를 완수하였소. 그의 병사들이 마치 하늘을 날아서 장강을 건너는 듯 했다 하지 않소. 이에 그의 통솔은 382매크의 85를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말을 제대로 탈 줄 몰랐고 그의 화살은 힘이 없어 표적에 꽂히지도 못했다 되어 있어. 그의 무력 역시 382매크의 30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두예는 박학다식하고 적을 속이는데 능숙했던 자요. 적군과 아군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독발 숙이는 군과 싸움의 때가 불리했음을 이미 깨달았고, 강릉 탈환 시에도 오연의 거짓 항복 계책을 역이용하여 성을 쉽게 함락하였어. 이 강릉 탈환은 오나라 정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니 그의 지력은 91로 높여줄만 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훌륭한 정치가였어. 백성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관계수로 확보부터 원시적이긴 하나 수력 발전기에 도입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자 힘쓰니 백성들이 그를 아버지처럼 따랐다 되어 있어. 오죽하면 수백 년이 지난 구대에서도 그 일대 모반이 없는 것은 두옹, 즉 두의 할배 때문이었다 했겠소. 결정적으로 그는 태시율 제정에 참여하였소. 그의 정치는 94를 주도록 하겠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는 일단 외모적으로 목에 큰 혹이 있었다 되어 있어. 그래서 적들이 K 목에 표지박을 걸어놓고 두예로 칭하기도 했다 하오. 또한 그는 고관들에게 뇌물을 주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런 행실이 석감의 타겟이 되어 그의 미움을 사기도 하였어. 그럼에도 순리에 편승하여 대부분의 백관들과는 잘 지낸 것으로 보이고 황제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으니 매력은 88로 올려줄만 하오. 이에 전예가 소리치기를, 그가 불인하다는 것이 사실이요, 그가 뱀이었다는 일화도 있지 않소. 두에 그자가 술을 먹고 뱀의 형상으로 토하는 것을 본 자가 있다 했어. 이에 손찬이 형이 손을 저으며, 그 예문 유친가 하는 잡사에서 나온 얘기 아니오. 그런 거 하나하나 믿으면 산타 할배의 존재도 믿겠어. 그거 들어가 잠이나 뜸이자시오. 아니 전예는 산타 할배가 과연 없었단 말인가 탄식하고는 대청하니 손찬이 형은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삼국통일의 이런 두예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